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를 앞세운 삼성전자가 1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되찾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는 유료 구독 회원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용자에게 도착 보장 상품을 만 원 이상 결제 시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고 멤버십 3개월 무료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7,890원으로 58.1%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네이버가 적극 공세에 나선 겁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D현대가 미국 방산 기업들과 협업을 약속하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다양한 방산 협력을 통해 함정 기술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속에 우리 양대 시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 역시도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7원 70전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충격이 정말 많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 나오고 있긴 합니다. 사실상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빠져가지고 사실 주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역시나 이란의 중동 지방에서의 전쟁 참여라고 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고요. 그것이 오늘 장 초반 우리 증시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9,500억 던졌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충격이 현재 기준으로는 약 5,500억 수준으로 4천억 정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덕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폭을 꽤나 많이 만회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 3가지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옵션 만기, 총선, CPI. 그런데 남아있던 딱 한 가지 우려스러웠던 변수가 시장의 현실화가 되었고요. 그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이런저런 충격이 나오는 가운데 몇몇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개인의 의견을 어느 정도 내어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단기적인 충격을 만회하고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꽤나 많이 충족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밑꼬리가 이렇게까지 달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움직임이 이렇게까지 견고하다면 한편으로 이 이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는 시장이 하락하는 데 필요했던 한 가지 핑계 정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일장이 결국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하나 혹시나 내일 시장이 반등을 하고 올라간다면 이번 충격이라고 하는 이 이란의 전쟁 참여라고 하는 해당 변수는 더 이상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간만 두고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드리워진 우리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수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일까지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꽤나 매도 규모를 많이 줄여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사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타난 형태가 시장을 이탈할 때는 거래소 기준으로 한 8천억 이상 정도 기본적으로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요. 이 부분이 한 2, 3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아직은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 특징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준은 주식을 내다 파는 흐름이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프로그램 매매와 연계해서 현선물 지수 차이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선물 기준으로 오늘 봤을 때 시장 안에서는 한 8천억 원 이상 매도가 장 초반부터 가중이 되면서 부담이 나타났었는데 장 중반이 넘어가면서 외국인이 한 5,300억대로 매도를 줄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타났고 이 중심에는 IT 쪽 같은 경우가 반등이 좀 강한 모습들이에요. 오늘 보면 랜드 쪽 장비를 영위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D램 쪽 장비들, 이게 전공정 쪽의 장비인데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후공정단까지 장비 납품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부각이 되면서 종목들이 강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더해져서 좀 장중에 빠졌던 IT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복원이 좀 빠른 모습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시장이 약했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시장이 상대적으로 무거웠습니다. 그 와중에 주가의 복원력이 가장 빠른 곳 같은 경우가 한동안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심에는 지금 IT가 있는 상황이고 저 PBR 관련해서도 한 번 더 멘트를 한 게 이제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속하겠다라는 점을 밝혔어요. 그 부분 또 지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언제나 좀 변수들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책 추진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그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상황임을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다행히 큰 규모의 매도는 없습니다. 장중에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의 복원력이 나타나는 곳 중심으로 앞으로 주도주가 나타날 건데 IT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 PBR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리워진 만큼 이제 시장은 더욱더 실적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또 실적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업종 중에 화장품 업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만큼 가성비가 높고 이제 이런 화장품 수출이 늘어난다는 분석 속에 그래서 화장품주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선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화장품주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참 다양한 전략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1차적으로 화장품 종목들을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일본향 매출이 높게 나오는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함께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K-뷰티 이게 조금씩 날갯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화장품 섹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게 되면 화장품은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이 있고요.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북미를 넘어 유럽 등으로 제품에 대한 판매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늘어났을 때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섹터는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사들이 아니고요. 제조를 담당하는 제조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출액 증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초 화장품에 해당하는 스킨로션에 대한 수요가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것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이크업, 색조 화장품입니다. 이 두 가지 비중이 거의 75% 정도 되고 동북아시아에 해당하는 중국과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조금씩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정도로 가게 되면은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과 이것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로 진출할 때 전반적으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를 담당할 수 있거나 이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기업들은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약간 고가 정책을 펼치는 것도 괜찮지만 중국이나 동남아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 그게 아무래도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북미로 넘어가면 또 색조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간과 동시에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향수에 대한 판매를 늘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볼 때는 지금은 화장품주 넓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괜찮겠지만 모두가 다 매출액이 1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요. 수출을 담당하는 국가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면 그와 관련된 재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북아 지역에서는 스킨로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업,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색조 화장품 기업, 또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향수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추후에 우리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기사가 떴을 때 주가 상승도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는 지금 조금 더 물꼬를 트일 수 있을 만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섹터에 속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예를 들면 실리콘투라든지 VT 같은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바라보실 때는 일부양 매출이 높은 쪽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와 그리고 색조가 차별화된 전략을 짜봐야 되니까 이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사님께도 화장품주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주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리포트 네. 역시도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좀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불거졌던 게 미국의 엘프 뷰티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하다가 좀 빠졌던 게 미국의 MZ세대 같은 경우가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태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논리로 주가 반등이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 와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작년만큼의 성장 같은 경우가 동일하게 나타났을 때 화장품주 같은 경우가 레벨업이 될 수 있냐라는 점에 물음표가 존재를 해서 1분기 실적을 놓고는 종목들의 차별화가 나타났었어요. 그 와중에 그와 관련해서 소재 납품하는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그루드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 차별화가 나타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예상보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긍정적이라서 주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2분기, 3분기에 당장 모멘텀이 없는 쪽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을 해야 될 점은 1분기 실적 기점으로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10% 이상 못 나오는 구조가 나타나면 그때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의 경우 일단 1분기 실적의 긍정적 전망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 3분기에 모멘텀이 없다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소외된 쪽에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게임주에도 접근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좀 시각을 달리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게임주 전반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게임주를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은 시간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보게 되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열풍을 일으켰던 건 철저하게 PC게임이었습니다. PC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첫 번째로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었을 경우, 좋은 게임이 나왔을 경우 이게 하나의 잠금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라든지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 예전부터 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작을 만든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AS와 관련된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고 매출액 또한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이 나옴과 함께 PC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다 보니 접근성이 더 좋아지죠. 우리가 PC는 맨날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닌데 휴대폰은 그게 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바뀌는 가운데 새로운 작품에 대한 연구 개발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게임이 시중에 나오다 보니 선택되지 못한 기업에 또 게임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 들어갔던 모든 비용이 손실 처리가 됩니다.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을 하는 사람의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인구가 지금 줄어듭니다. 특히나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10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당분간 그리고 당장 턴을 할 만한 요인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신작이 나왔습니다. 동접자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반짝인 듯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게임즈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다고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무리 카카오 게임즈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고 접근성이 높은 이런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는 4월 15일 오늘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240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모든 걸 결국 말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게임 회사들이 너무나 괜찮은 신작을 내놓아서 동접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꾸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제 개인적으로 큰 것도 아니다라고 보이는 만큼 게임주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멀리 관망만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손실률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겠지만 손실률이 크지 않다면 저는 종목을 교체하는 걸 정말 깊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 중 당장에 턴을 할 만한 요인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이게 유지되지 않으니까 이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게임주 전반에 대한 심리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도 그다지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게임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도 보수적인 관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 흐름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스케줄에 반응을 합니다. 신작에 대해서 보통 한 연말 정도에 내년에 출시할 작품에 대해서 개수가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개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흥행이 있을지에 따라 실적 추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 스케줄에 맞춰서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데 좀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TL이라는 게임 출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대 같은 경우가 실망으로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상당히 약하게 흘러갔습니다. 반면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게임으로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그 이외의 게임 같은 경우를 어떻게 창출할지가 물음표였는데 올해 이제 게임에 대한 출시 부분이 원래는 1개 작품이었다가 한 3개 정도로 지금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신작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크래프톤과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게임주들을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신작에 대한 스케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저가가 나고 있다고 해서 종목들이 자칫 이게 내가 눈에 보기에 좀 주가가 싸다라는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게임주에 대해서 역시나 보수적인 시각을 주셨고요. 신작 스케줄에 반응을 하는 만큼 이 점 따라서 차별화되게 전략 짜보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IT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죠.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서 외부 변수로 인한 영향으로 좀 조정이 나와요.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런 형태의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의 수급이죠.
실적이 되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1분기의 실적도 좋았고 2분기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IT 같은 경우를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시각이고요. 이게 좋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반대편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좋은 거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의 성장이 나오느냐라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과거에 낸드와 디램 같은 경우가 좋지 않은 시기에서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나타났을 때 그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밸류 상당 기준으로 이 부분을 대입해보면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한 10%,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례를 대입해 보더라도 지금 실적에 대한 회복 강도 같은 경우를 놓고 감안을 하더라도 시가총이 그만큼 못 올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 기반으로 수급이 흘러갈 수 있는 시장의 형태를 봤을 때 IT 쪽으로 수급 집중이 더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IT 쪽으로 실적과 관련 수급이 집중된다라고 전해주신 만큼 이 안에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건데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네, 종목은 KC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낸드와 관련된 종목들도 강하고 뭐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시세들이 차별화되고 있는데 KC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정의 공정이죠. 만약에 그 웨이퍼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 공정을 포토 공정 통해서 새기고 그리고 나서 연마를 시키고 이제 불순물 같은 경우를 제거할 때 뭐 습식 부분, 건식 부분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 건식 세정 중에서 우리가 액체 고체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는 그 중간 단계 물질을 초임계라고 합니다. 초임계 세정 장비 같은 경우를 개발을 추진을 했고요. 이게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같은 경우가 개발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개발을 못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산화 같은 경우의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도쿄일렉트론 같은 경우로 접근을 하는 걸 텐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신사업 진행 가능성을 놓고 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500억을 대입을 해보더라도 주가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KC텍을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1차로 4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0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KC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7,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PB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인가요? 네, 저는 작게 보면 구리고요. 넓게 보면 사실상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또 올라가는 게 몇몇 구리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현재 구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철저하게 전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하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것저것 자료를 살펴보고 조금 찾아와서 준비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구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은 명확한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요. 경제 상황이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각각 지역에서 공장에 대한 새로운 건립, 설립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존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1인당 구리 수요가 1994년 기준 2톤이었는데 이게 2022년에는 3.2톤, 약 60%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2035년까지는 13년 만에 대략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기차 또한 이 구리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 대한 수요가 차 한 대당 평균적으로 22kg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거기에 거의 4배입니다. 83kg.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사치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연기관이 결국에는 없어지게 될 거니까 전부 다 필수제의 성격을 띱니다. 필수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구리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공급의 측면에서도 지금 살펴보면 제한적입니다. 구리 광산, 예산 같은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계속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 신규로 개발하려고 하는 건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발 그리고 가동이 되는 데까지 대략 15년 정도의 사이클이 걸리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구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장 자체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구리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대략 2035년까지 구리에 대한 수급 불균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구리 가격의 상승, 넓게 보면은 산업용 금속류에 속하는 구리, 니켈, 납, 아이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격 인상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도 역시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그럼 구리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집중할까요? 네, 이구 산업입니다. 이구 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조금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 연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올해가 우선은 매우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은 지난해였습니다. 이거 일봉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8월 3일에 7,440원이었는데요. 1차적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선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이슈와 테마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거래량까지 실립니다. 남아있는 건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해 8월 3일에 기록한 7,440원. 신고가가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종목에 속한 테마 또한 강합니다. 지금 이구 산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거의 7,000원 수준까지 갔다가 약간의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세가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구 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8월 3일에 기록한 7,440원보다 약간 더 높은 7,500원입니다. 이후로 더 높은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제가 느꼈을 때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많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기록한 당일 주가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는 약간 위에 있는 7,5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이구 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7,500원이고요. 손절 라인 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고 시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반도체 생산에서 요충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도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여파가 나타나고 있나요? 해외에서 이슈가 있을 때 같은 경우 우리가 대만의 지진 사례, 그다음에 일본의 지진이 있었던 사례,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일부 공장들이 있기는 한데 이 공장이 법인은 있고 대부분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크지는 않은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대만이라든지 일본, 기타 이 국가들의 요소가 막중한 요소가 있었을 때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그 원재료 단가 같은 경우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단가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현상 같은 경우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기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길게 봐도라도 한 분기였고요. 이 현상 같은 경우가 나타났을 때는 자칫 이 사이클 상으로 일반적인 디램 낸드 사이클에 위치를 하고 있었을 때는 주가가 고점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과거와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공통적이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외부 변수로 인해서 대만, 일본, 그다음에 또는 아까 짚어주신 이스라엘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해서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주에게는 리스크는 아니고 되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조금 더 반영이 빠를 수 있다는 점이겠죠. 네,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부적인 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점이 우리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PB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제 반도체, 장비, HBM 쪽이 그래도 오늘 장 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곳들이라고 보시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은 없는데요.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 장비 업체가 유독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충분히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하나가 HPSP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 동사의 주가는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악재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주가가 밀리는 걸 보면서 가격 메리트가 조금씩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배제하고 우리가 실적의 측면에서 당연히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어나는 기업 좋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경영 환경 자체가 좋은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매력도가 더욱 부각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영업이익률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이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률도 낮지 않은데 주가가 밀린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그런 종목은 단순하게 하루 이틀 만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저는 결국에는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서 이렇게 이야기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시간만 두고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HPSP가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기는 하셨는데 한미 반도체 지금 가격이 14만 6,3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상인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삼는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표 주가가 지금 22만 원대로 나오고 있는데 PB님께서 보시기엔 상승 여력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더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표 가격 22만 원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26만 원짜리를 하나 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다양한 공장들이 설립이 되고 있고요. 그 설립된 공장 안에는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장비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연초부터 훈풍이 꾸준히 불었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독 소재나 부품 쪽보다는 장비 쪽 업체에 대한 주가 상승과 기대감이 더 컸던 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서 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접근했을 때 주가는 더 오를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22만 원, 26만 원 그렇게 될지 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만약 22만 원, 26만 원 그것 또한 안 될 그런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높이 사신 분도 결국에는 15만 3,200원일 겁니다. 사상 최고가가 그 가격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그리 큰 손실도 아닙니다. 한번 시간만 두고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한미 반도체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가 오늘 종일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를 장중에 내내 해왔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0.87%의 약세를 보이면서 2,658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0.91%의 내림세로 852선에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605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185억 원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2,605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팔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로 돌려 세운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소폭이지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2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1,127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40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전보다는 그래도 회복이 강했습니다. 회복이 강한 모습들이었고 외국인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시장을 짚고 갈 때 한 5,500억 정도였는데 500억 정도 더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 선물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가지고 와보면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적극적으로 주식에 대한 부분을 매도를 하기보다 선물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 또한 이 선물에 대한 흐름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더해져서 환율 흐름 같은 경우도 오늘 한 10원 정도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이 부분은 상단을 돌파한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또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은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시장은 양호하게 마감을 했지만은 오늘 미국 시장 흐름, 그다음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은 존재하기에 내일 시장으로 또 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장중, 장 초반에 낙폭은 꽤 많이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호하게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환율 상황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은 꽤 많이 지금 그래도 상승분을 약간은 줄여내는 모습입니다. 8원 40전 정도 올라가면서 1,383원대 정도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의 수치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PB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오늘은 다행히 하락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일을 봐야 됩니다. 제 경험상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충격이 있던 첫날 오늘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내일부터 완전히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9,500억 원 수준의 매도세가 꽤나 많이 돌아섰고요. 시장 코스피, 코스닥 저점 대비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긴 하나 그것만으로 시장을 속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 시장이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이번 충격은 사라졌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밖에 올라오지 못하고 수급적으로도 여전히 완전 마음에 드는 혹은 선물시장이 되든 현물이 되든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지 못하면 이러한 이슈는 당분간 시장에 계속해서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장이 조금 아랫꼬리를 달았으니까 오늘 종가에 반도체라든지 또 시장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섣불리 매수하는 것은 꽤나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내일까지는 적어도 보십시오. 앞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내일 1,400원도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시장이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을까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꾸준히 계속 올라갔습니다.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400원밖에 안 했고요. 그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시장에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은 충격이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장을 밀렸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1차적으로 1,400원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애당초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캐리 트레이드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가운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높은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차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은 잠시 놔두시고요. 시장이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는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양호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당장은 내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일단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도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팔아내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팔아내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 상황이 나타났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역시나 지수도 하락한 만큼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그 안에서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19%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섬유의복 업종으로 1.15%의 내림세, 의약품 업종에서도 1.03%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화학 업종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4% 넘게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4.61%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종이 목재 업종으로 2.73%의 약세고요. 운송 업종에서도 2%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좀 실적에 기대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오늘 완성차 업체들은 어느 정도 시장 대비 견조하게 움직인 것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1%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기아는 더 좋았습니다. 4.37% 강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일단은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당장 1분기 실적은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 어떻게 해볼까요? 앞으로의 실적은 우리가 자동차주들을 볼 때는 월별로 판매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만큼의 성장이 나온다는 부분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고요. 여기 더해져서 환율 같은 경우가 현재 기조를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현대기아차에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현대차 기준으로 PBR 0.8배, 기아 기준으로 PBR 1.2배 정도의 구간으로 다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강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즉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만큼의 실적이 그대로 나왔다고 해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수급적인 측면도 더해져야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무게를 두고요. 추가로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전략을 좀 변경을 했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를 조지아 공장에서 우선은 내어놓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이 기아의 광명, 그다음에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에서 어느 정도 출시를 하고 점유율을 목표라든지 단가 같은 경우를 내어놨을 때 이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일지 추산을 해보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의 판매를 좀 상반기에는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 월별로 판매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환율 상황도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 현대차와 기아에는 긍정적인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밸류업 추진도 필요하니까 이 점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실적 자체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SUV 쪽에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의 영향도 있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좋게 보고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따른 가장 큰 수혜 섹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또한 사실상 맞는 이야기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현대 기아라고 하는 기업은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도 지금 기대가 됩니다. 5월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매력적인 부분은 역시 브랜드 가치입니다. 이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물론이고
완성차 업체에서 차지하는 브랜드 가치가 결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 더 좋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는 충분히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기차, 넓게 보면은 하이브리드를 모두 다 포함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3월 같은 경우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 자체는 우선은 늘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닌데요. 조금은 변형이 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 60%, 45%나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봤을 겁니다.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세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와 기아는 당분간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기차에 비해서 배터리 자체는 용량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전을 하는데 인프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매력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결국에는 충전소만 가야 되지만 하이브리드는 연료가 없을 때 혹은 충전소가 조금 없으면 기름 넣으면 됩니다. 그게 결국 의미하는 것은 전기차 판매 대수가 조금씩 둔화되는 가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넣는데 어렵지 않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지금 현대와 기아가 그렇게 전략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기업에게는 분명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대차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주가가 3월 말 4월 크게 밀렸는데요. 지금 24만 원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240일 신고가는 26만 원인데 이걸 연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 2013년 수준까지도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기아는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이거는 아주 예전이니까 사실상 의미는 없고요. 기아는 사실상 2000년대 이후 신고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10만 원대 부근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대로 기아 같은 경우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약간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를 하기에는 나름대로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것. 그 점 인지하시고 두 종목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주들 고환율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밸류업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도 지속되는 만큼 이 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또 환율은 8원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8원 60전 오르면서 1,384원에 거래를 마감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홍콩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처음 승인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이 사실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는 만큼 이 승인 소식이 또 가상자산 시장 거기에 더불어서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반감기도 겹쳤다 보니까 긍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총선을 거쳐서 선출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서 일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이번에 승인에 대한 가능성도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긍정의 시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련주의 긍정의 시각 유지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K스택입니다. 초임계 세정 장비가 국산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47,000원, 손절 라인 35,0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이구산업입니다. 240일 신고가 경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 7,500원, 손절 라인 5,5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